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입니다. 책 읽는 엄마의 똑똑한 도서관 활용법. 이혜진 지음. 출판사 로그인. 낭독 이성은. 내 이름은 엄마. 엄마가 되기 전 난 기자였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소화해내는 옆팀 선배를 보며 은연중에 워킹맘을 꿈꿨다. 이를 통해 성장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삶과 인간적 성숙을 이루게 될 엄마로서의 삶.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육체와 영혼을 쥐어짠 대가로 받는 경제적 보상은 또 어떤가. 선배의 딸은 하굣길에 종종 사무실에 들르곤 했다. 엄마의 책상 옆에 앉아 조용히 숙제를 했고 숙제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 읽었다. 일에 열중한 엄마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아이. 둘의 모습은 내게 이상적인 모녀처럼 보였다. 엄마의 정보력 덕분일까? 아이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엄친딸이었다.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선배가 내 눈에는 슈퍼맨을 능가하는 원더우먼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습에 내 미래를 덧그리며 혼자 기분 좋은 상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이를 품고 직장에 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임신 4개월에 접어들 무렵 태아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체력은 점점 떨어졌고 강하다고 믿었던 의지는 바닥을 드러냈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 길로 전업주부가 됐다. 나는 자애롭고 우아한 엄마를 꿈꿨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아이를 재우는 광고 속 엄마를 보며 나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TV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클 줄 알았던 아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을 필요로 했다. 토막잠을 자며 24시간 비상대기조처럼 아이를 지키고 돌보는 일은 중노동과 다를 바 없었다. 우아한 육아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아이들은 내 시간과 자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랐다. 눈뜨기가 무섭게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됐다. 행복은 잠깐 머물다 금세 사라졌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내 안의 자아는 희미해졌다. 사회적 욕구를 갈망하는 나와 엄마로서의 내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마음을 괴롭혔다. 육아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잘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실수와 실패가 반복됐다. 이럴 바에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무능한 엄마보다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살며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는 사이 둘째가 태어났고 나는 더 서툰 엄마가 되어버렸다. 내가 꿈꾸던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경단녀가 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기사로 나섰지만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기사는 만족스럽지 않았고 육아는 더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뼈아픈 고통으로 다가왔다. 엄마로서의 삶이 더는 기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내가 훌륭한 엄마가 아니란 뜻이기도 했다. 어느 순간 못난 엄마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일을 붙잡고 있었지만 지위도 페이도 불안정했다. 나는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다. 폐허처럼 변한 마음에 열등감이 스며들었다.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답을 모르는 것 같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열등감이 마그마처럼 끌어올랐다. 임계점을 넘은 열등감은 우울로 모습을 바꾸었다.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 깊이 날 파고들었다. 열등감은 곧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늘 예민했고 나도 모르게 사소한 일에도 나를 세웠다. 마음이 아팠던 나는 아이들에게 관대하지 못했다. 우울의 연속이었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품위 있는 인생이자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고 책은 내게 조용히 일러주었다. 뽀얀 안개 속 같던 마음이 명징해졌다. 내 불행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 싹트고 있었다. 마음을 바꾸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삶의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라는 직업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도 잘하는 일도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미련이 부채처럼 남아 엄마로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현재의 내 삶은 내가 동경하고 꿈꾸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 오래 백일몽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지도 못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뒤집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혼자 밥을 먹었고 기저귀를 떼는가 싶더니 어느새 유아용 변기로 옮겨갔다. 무의미한 낙서는 차츰 기차로 오리로 변해갔다. 아이들의 영화기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을 그 시간들을 난 어리석게도 못 견디게 숨막혀하고 있었다. 정신이 번뜩 들었다. 이대로 시간을 낭비했다간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뜬 우리 아이들이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화려한 직업이 아니었다. 내가 창조해낸 어린 생명들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귀한 임무였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로 육아를 바라보자 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이것 말고 또 있을까? 질문을 바꾸니 답도 달라졌다. 엄마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나자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아이에 대한 충만한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한 엄마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편하게만 들렸던 엄마라는 이름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자 희망이 보였다.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이 엄마로서의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진작 이 책을 읽었더라면, 더 빨리 도서관을 찾았더라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넋놓고 흘려버린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나는 도서관에서 찾았다. 책과 사랑에 빠지는 마법의 주문. 잠들기 전 책을 읽는 건 나와 아이들의 오랜 전통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 살냄새를 실컷 맡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한다. 더 놀고 싶다며 꾸물거리다가도 어제 읽다만 책을 읽자고 하면 불이 나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고 침대로 뛰어든다. 내가 건 마법의 주문이 통한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함께 누워 책을 읽어주었다. 듣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잔잔한 동화나 탈무드, 성경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었다. 굿나잇 문처럼 감미로운 영어 CD를 조용히 틀어주기도 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세계 명작과 전래동화를 주로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랑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해줄 땐 목소리 톤을 바꿔 마치 구연동화를 들려주듯 읽었다. 어딘가 조금 모자란 캐릭터는 훨씬 더 바보같이, 얄미운 캐릭터는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쌀쌀맞게 표현했다. 호랑이 뱃속잔치처럼 여러 지역의 사투리가 등장하는 책을 읽을 땐 시골 할머니처럼 구수하게 운율에 맞춰 리듬을 타가며 신나게 읽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잠이 들기는커녕 하나만 더 들려달라며 동시에 졸라댔다. 그러면 나는 못 이기는 척 한두 가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다. 책을 읽을 땐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아이들을 울리고 웃겼다. 아이들이 좀 더 자란 뒤에는 밝기가 낮은 램프를 켜고 침대에 누워 함께 책을 읽었다. 잠자리에서 읽을 책은 대부분 내가 결정했는데 아이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든 실감나게 책을 연기할 사람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독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이 시간을 활용했다. 아이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책이나 두껍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손도 대지 않았던 책을 적절히 섞어 읽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아이들이 한창 판타지에 빠져 있었을 땐 C.S. 루이스의 마법사의 조카를 시작으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읽었다. 영화 마틸다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재미있게 본 뒤엔 영화의 원작 소설인 로알드 달의 작품을 영어로 읽었다.
아이들은 유독 반항적이고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를 좋아했다. 또 사건이나 배경이 비현실적일수록 더 열광했다. 이런 점 때문에 나는 주인공의 성격과 이야기 속 사건이 극적인 책들을 전략적으로 찾아 읽었다. 그리고 매일 밤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일부러 책을 덮고 이렇게 외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들은 청개구리 같아서 안 된다고 하는 일엔 더 열성적이다. 책 읽기도 예외는 아니다.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려고 하는 순간 악당에게 들킨 주인공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책장을 덮으면 아이들은 더 읽어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그렇게 몇 페이지를 더 읽고도 아이들이 만족하지 않는 날에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자정이 다 되도록 책을 읽기도 했다. 책의 매력에 푹 빠지는 한밤의 독서. 조용하고 어둑한 침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이 세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밤중 죽은 고양이를 들고 공동묘지로 향하는 톰 소여의 모험담도, 스크루지 영감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새 유령의 이야기도 우리는 모두 침대 위에서 읽었다. 죽은 반려견을 잊지 못하는 꼬마의 가슴 절절한 이별 여행도, 까만 우주로 홀로 보내진 어느 떠돌이개의 이야기도 아이들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푹 파묻혀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면 나와 아이들은 불을 끄고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 주인공의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용감하게 나서야 할 때와 안전을 위해 물러서야 할 때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된다면 상을 주어야 할까? 아니면 벌을 내려야 할까? 내가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각자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댔다. 그러다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땐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고 결론이 나지 않을 땐 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상황극을 해보기도 했다. TV가 없던 시절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숨죽이고 라디오 드라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은 밤마다 내 이야기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책장에 꽂혀 있을 땐 알지 못했던 책의 신세계가 밤마다 작은 침대 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자기 감상을 쏟아내며 아쉬워했고 내일 또 읽어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잠들기 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평온한 상태가 된다. 숨가빴던 하루를 정리하고 차분하게 쉬는 시간. 이때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친구 때문에 속상한 날, 선생님께 혼난 날에도 책을 읽으며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아이들은 예민하게 곤두세웠던 마음의 근육을 풀고 평온하게 잠에 빠져든다. 잠자리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책을 읽는 시간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행복한 추억으로 쌓인다. 책을 읽다가 무섭다며 방문 밖으로 도망갔던 일도, 방귀쟁이 며느리의 방귀 소리에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았던 일도 훗날 우리에겐 즐거운 대화거리가 될 것이다. 입이 뻥 뚫리는 잔소리 영어. 엄마 세대가 글로벌 사회에 산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났다. 그런데도 영어만 보면 울렁증이 도진다는 엄마들이 적지 않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내 아이까지 영어를 못할까봐 걱정이라는 엄마도 많다. 초조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점집을 순례하듯 이 동네 저 동네에 열심히 발품을 팔며 어학원을 비교 분석하는 열렬한 엄마들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대입 전까지 나는 수능을 위해 각종 영어 문제집을 닥치는 대로 풀었다. 머리가 좋지 않았으므로 성실하게 달달 외우는 데 주력했다. 암기 실력만으로도 성적이 나오던 시절이었다. 덕분에 대학 문턱은 넘었지만 영어 실력은 여전히 옹알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영어 말하기라는 키워드로 책을 찾기 시작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영어나 영어회화 기초편처럼 말문을 튀게 해준다는 책들을 차례차례 읽어나갔다. 하지만 그런 책들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었다. 유아 영어로 범위를 좁히자 매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익숙한 표현들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바로 생활 속 학습.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은 물론 내 말하기 실력까지 향상시켜버리라 마음먹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 책들을 훑어보다 보니 손 씻어라, 숙제는 했니? 목소리 좀 낮춰주렴과 같은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 이건 평소 내가 아이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던 잔소리들이었다. 유레카,
내가 하루에 내뱉는 말의 8알은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였으므로 이 잔소리를 영어로 바꾸면 내 말하기 실력은 일취월장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표현들을 노트에 적어내려갔다. 아이들이 싸울 때, 밥을 먹을 때,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처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익혀두었다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말은 할수록 느는 법. 처음엔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표현들도 반복해서 사용하자 실력으로 굳어졌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영어로 맞장구 치기 시작했다. 손을 씻으면서, 밥상을 차리면서, 저희들끼리 어울려 놀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영어로 되어 있다. 엄마의 잔소리 영어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책으로 공부한 회화 표현들에 제법 익숙해지자 나는 더 생생한 잔소리 영어를 구현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20대 때 푹 빠져있던 미드, 일명 미국 드라마를 다시 소환했다. 푸릇푸릇한 청춘일 때는 프렌즈나 섹스 앤 더 시티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줌마가 되고 나니 모던 패밀리나 위기의 주부들이 가슴에 더 와닿았다. 특히 모던 패밀리는 미국의 다양한 가족상을 엿볼 수 있는 시트콤으로 3대가 함께 복잡거리며 사는 모습이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잔소리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클레어와 글로리아의 대사들 중엔 당장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싶은 리얼한 잔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나는 드라마에서 학교생활, 친구관계, 진로 및 교육 문제 등 내 생활과 밀접한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메모해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잊지 않고 활용해보았다. 동영상을 보며 익힌 미국식 억양과 버터 발음을 가미하자 잔소리 영어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잔소리를 영어로 바꾸자 뜻밖의 효과도 나타났다.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바꾸느라 머리를 굴리는 사이 폭발 직전이었던 내 감정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었다. 평소라면 톡 쏘아붙일 말들이 한풀 꺾여 영어로 나오자 욱하던 육아가 우아한 육아로 탈바꿈했다. 엄마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영어를 사용하면 아이들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로 바꾸자 나도 아이들도 입이 뻥 뚫리는 답을 찾게 됐다. 엄마가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서툴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시끌벅적한 우리 집 잔소리 영어는 오늘도 계속된다. 쭉!